네, 여러분 공물 없는 기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한국 언론의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모지조님께서 예. 민동기 또 넣나요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아. 민동기 또 넣나요? 저. 미모지조님 세상에. 저는 인기 왔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양희은 씨. 저가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는 우리 양희은 씨. 그렇죠. 네. 양희은 씨가 아주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방송사들이 뭐 여의도에 상암동에 모여 있었는데 네, 옛날엔 방송사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서울 도심, 종로, 을지로 이런 쪽에 있었지만 좀 멀었어. 뭐 당장 CBS는 종로 5가에 있었고 아, 예전에. 연강홀 네. 네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동아방송은 지금 동아일보사고 있는데 거기 광암내거리, 그리고 TBC는 순화동, 서소문 이렇게 이제 분리돼 있었는데 양희은 씨가요 나투시에서 시작하는 방송인데 3시 40분쯤에 방송이 끝나고 어이구. 4시부터 동아방송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같은 라디오 AM 라디오였는데 네. 3시 때 CBS에서 종로 5가에서 마치면은 4시 때 광화문 내거리까지 어떻게 했느냐? 전철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헐, 그 가능해? 어? 시간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막 뛰어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소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진짜 들었습니다. 힘들었군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인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풀어. 마스크도 힘든 모양입니다 지금. 참고로 예. 박시영 TV와 국물 없는 기자회는 바로 옆방입니다. 예, 네. 10m 거리, 10m.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용민 PD가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시간이 1분 1분 지나가니까 네. 남현진 씨가 죽여버리겠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네, 저렇게 미안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제가 처음 우리 봤어요. 민동기 기자 옆에 계신 우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내일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 할 조선 고구마사 녹음을 하느라고. 어. 예. 녹음 편집해서 나가는 게 한 20분인데 녹음 시간이 한 55분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예. 잘 빠진 것 같아요. 잘 빠졌어. 아, 잘 빠졌어. 그렇지. 이 대본을 네. 쓰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잘 빠졌을 때 표정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잘 네. 빠졌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시원하게 변을 본 듯한 느낌. 누구는 출산에 비유하는데 나는 배변으로 비유합니다. 자, 우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쌀룬이 살아있는 생생 현미칩. 자, 쌀룬 90%가 살아있는 김제의 무농약 현미로 만든 현미 과자를 소개합니다. 김제면 전라북도인데 충청남도에 이어서 전라북도도 어떻게 좀 지자체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양승조 형한테 너무 미안하네. 우리 충남하고 계약을 맺고 아주 정말 많이 팔아드렸고 네. 많은 또 유익이 있었는데 대선 나오셨는데 전혀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광고와 이 방송 할 만큼 했죠. 그렇지, 해야죠. 광고하고 이 정치를 엮으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승조 형. 예. 마음으로는 굉장히 존경해요. 자, 도정 후 7시간 내에 지은 현미밥으로 현미칩을 만들었습니다. 딱딱하고 씹기 어려운 누룽지가 아닙니다. 얇은 감자칩보다 살짝 두꺼운 두께에 아주 바삭하고 고소하게 씹히는 네. 그런 현미칩입니다. 무농약 현미 100%로 첨가물 없이 쌀룬의 단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쌀룬의 단맛. 뜨거운 물에 불려서 숭늉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컵라면처럼 끓는 물에 3분 내지 4분 정도 두시면 맛있는 누룽지탕이 완성됩니다. 맛도 좋은데 속이 편하고 든든해서 더욱 좋습니다. 컵라면처럼 끓는 물에 3, 4분 정도 두시면 맛있는 누룽지탕이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컵라면에다가 이걸 같이 넣으면은 밥 말아 먹는 그런 효과도 있지 그러네. 않을까 싶은데요. 예. 쌀룬 고유의 단맛이 살아있는 생생 현미집. 국내 최고 당도를 자랑하는 임실에서 재배한 양파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양파 현미집. 아하. 임실이 제일 당도가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실이 바로 제 아내의 고향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아주 스윗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요. 네. 양파같이. 양파같이. 그렇습니다. 양파가 단맛이면 갑자기 사람도 스윗합니다. 네. 예. 예상치 못한 멘트가 나왔어. 스윗걸. 예. 용민이 형을 자꾸 까고 하신다고. 아무리 까도 이게 체형이 줄질 않아요. 예. 자, 양파처럼. 대관령의 혹한 속에서 탄생한 황태의 그윽한 맛과 영양이 더해진 황태 현미칩도 있어요. 황태 현미칩. 야, 이거 짭조름하고 맛있겠어요. 그러네. 예. 네.
평양 고랭 평양이래. 그래서 드루킹이 평창 올림픽을 비난하면서 평양 올림픽이라고 했거든.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한테 인사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니까 열불이 나서 그때부터 악플러가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했던 드루킹. 네. 진짜 드루킹. 김동원 이 인간 정말 열받습니다. 진짜 무슨 네. 욕을 해도 아깝지 않은 네.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감옥에 보낸 사람은 또 이동원. 네. 동원. 네. 쌍동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예. 자, 평창 고랭지에서 자란 허브의 깊은 향이 더해진 로즈마리 현미칩과 라벤더 현미칩 5종류의 현미칩을 맛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생생 현미칩 10봉 9,800원. 생생 양파 현미칩 10봉 9,800원. 한 봉에 1,000원이 안 되네요. 세상에. 생생 황태 현미칩 10봉 12,800원. 생생 로즈마리 현미칩 10봉 12,800원. 생생 라벤더 현미칩 10봉 12,800원. 그리고 현미칩 50봉 선물 세트 55,800원. 네. 7월 말까지 김용민닷컴의 전 상품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생 현미칩 10봉이 9,800원입니다. 10,000원이 넘지 않아도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네. 네. 이게 10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네,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특히 경공모의 많은 구매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공모가 살아있다면. 네. 예전에 제가 있던 방송에서 테이프가 한번 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 스튜어디스 10년차 김윤희예요. 이런 기아 자동차 광고였는데 네. 이게 이제 테이프가 늘어지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10년차 김윤희예요. 제일 재밌었던 풍경이 뭐냐면은 그걸 밖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듣고 있던 분이 네. 아 배터리가 오래된 모양이야. 원소스가 이렇게 느리게 들려오는데 그게 라디오에 배터리가 문제고. 달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는. 아 정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예. 그렇지 방송은 그런 늘어지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네. 요즘엔 디지털 시대라서 그런 어떤 재미나 풍미가 없어. 예.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이 살이 늘어지는 건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끔찍하게 늘어지는. 디지털은 그냥 한 번에 팍 꺼집니다. 한 번에. 퍽 꺼지지. 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다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디지털은 0 아니면 1입니다. 음. 예. 자, 그래서 참 디지털 세상에 별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MB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BC가 정말 지난 네. 주말에 아주 황당한 사태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MBC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네.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싶더라고. 근데 음. 통상적으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큰 대회를 방송사에서 준비를 할 때는요.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데스킹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건 분명합니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 23일입니다. 지난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 방송을 하는데 MBC가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등장을 하니까 참 이건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그래픽으로 사용을 했고요. 음.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넣었습니다. IT 선수단 입장할 때는 참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이다. 허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올림픽 중계를 할 때는요, 그냥 그래픽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최소한 그 팀 내에서 공유를 한 다음에 그렇지. 최종 오케이가 떨어져야 그걸 씁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그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데스킹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시 될 만한 걸 몰랐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심각하죠. 그렇다면. 네. 두 번째는 데스킹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내부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두 개 외에는 달리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사고가 워낙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MBC 밖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 스포츠 조직 개편이 있었거든요. MBC 스포츠국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사 스포츠국, MBC 본사 스포츠국은 기획 조직 중심으로 재편을 했고요. 제작 기능은 자회사로 옮겼어요. MBC 플러스로 옮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작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음.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케이블의 스포츠 채널 보면은 편파 방송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마치 우리 연고전 고연전 보면은 네. 상대편을 자극하는 또 상대방을 나중에 깎아내리고 비웃고 그런 B급 문화 네.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케이블에는 그런 B급 문화들이 많이 발견돼요, 사실은. 뭐 편파 방송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KNN이 처음으로 편파 방송 프로야구 중계 아, 네. KNN? 했거든요. 예. 부산. 부산.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밖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깎아내리고 좀 비웃고 그렇게 좀 폄하해도 큰 문제가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더더군다나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전 세계가 어지간한 보는. 방송사 콘텐츠는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건 진짜로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잖아요. 물론 스포츠국의 조직 개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건 하나의 시각으로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상파에서는 네. 방송 제작할 때 아주 굉장히 그 고도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네. 품위까지도 고려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아마 지상파 스포츠국이었다면은 이런 기획은 상상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말하자면 제작 기능 전반을 다 케이블 채널에다가 맡기는 뭐 케이블 채널이 급이 떨어진다 혹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제작 방식이 너무 리버럴한 자유로운 이런 쪽에 맡기다 보니까 또 맡기면서 관리 감독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진단이 아닐까 저도 싶은 그렇게 생각이 봅니다.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 마치 조직 개편 때문에 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MBC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음. 박성재 사장이 오늘 사과했거든요. 사과했는데 박성재 사장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회사로 제작 인력을 분산시키긴 했지만 그러면 MBC 자회사가 과연 MBC 플러스가 이번에 도쿄올림픽 그래픽 사용하고 이러는데 투입이 안 됐느냐? 투입됐어요. 그 사람들 당연히 투입하죠. 아, 그래요? 네. 투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용민 PD가 얘기한 거기에도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올림픽 중계고 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런 인식들. 그래서 뭘 해도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인식들이 제가 봤을 때 제작진들 사이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직 개편으로 자회사로 이관이 되면서 데스킹 과정이 약간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게 결합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참사가 빚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리고 MBC 사장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사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기 지금 때문에 전 세계 외신이 뭐 네. 너무나도 이 참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담당 책임자가 이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뒤이어서 또 축구 중계에서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는데 그걸 갖고 뭐 또 조롱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또 나오는 이런 행태는 이게 말이죠. 개막식의 어떤 그런 큰 참사에 대한 내부적인 충격, 경각심, 성찰 이게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딴 데는 안 하는데 왜 MBC만 그러는 거야? 음. 참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스포츠 개막식이라든가 중계를 할 때 언제부턴가 그래픽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튀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재밌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규범이라든가 상대국에 대한 그런 나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이 넘어버린 거죠. 아니 몇 나라가 입장했어요? 뭐 200여 개국이 넘게 있죠. 와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103번째로 입장을 했고 네. 야 그러면 그 입장 굉장히 단출하게 입장을 했겠지만은 그런데 좀 지루하겠다는 판단은 들었을 것 같아. 당연하죠. 지루한 가운데서 네. 이목을 끌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남들과 좀 다른 독보적인 뭔가 차별화된 그런 입장식. 그래서 시청자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런 것들을 넣은 것 같은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을, 남의 아픔을 그렇게 쉽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각 나라에 그 나라가 자랑하는 음식을 차라리
보여주는 게 어떨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비빔밥이 이제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뭐 네. 근데 또 일본 입장할 땐 스시를 또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시 또. 아니 뭐 그런 건 괜찮아요. 네. 뭐 그런 건 좋지. 그런 거 네. 좋죠. 그 나라가 자랑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그 나라가 정말 자랑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네들은 뭘 즐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나라마다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음식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그냥 이목을 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게.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보여주면 국민이 눈뜬 채로 300명이 가라앉아서 그렇게 비극을 만났는데 국가 권력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구출도 안 해주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다 라고 이렇게 세계에 알리면은 얼마나 우리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1인 유튜버가 그랬다면은 아이 참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좀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준비를 다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같이 준비를 하고 그걸 사전에 준비를 했고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분명히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안 걸러졌다. 이거는 MBC 내부에 데스킹 과정이 됐든 뭔가 의사가 그렇지.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야. 상당히 문제가 한마디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다시 시스템 점검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매우 심각한 사안. 박성재 사장은 오늘 또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고개를 90도로 숙이더라고요. 예. 네. 90도로 숙일 일이에요, 사실. 아 근데 누구야 도대체 이 스포츠 책임자가 누구야? 이게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게. 날라가야 되는 일이죠, 거의. 뭐. 전 정말로 이거는 강력한 문책 대상이라고 봐요. 이거는.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베이징 베이징 올림픽 때도 한번 2008년에 예. 대표적으로 가나라는 나라가 입장을 하는데 네. 예수가 처음 이적을 베풀었던 곳. 거기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혼인잔치였는데 술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있는 잔치집에서 술이 모자라 버린다. 혹은 뭐 술독이 이제 바닥이 보인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결례입니다. 큰 사고예요. 근데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 술독에 술이 가득하게 다 비어가는 술독에 술이 가득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기적을 보여준 곳인데 근데 그 가나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네. 저것도 CANA 이렇게 돼 있고 그 가나라는 나라 네.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G로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지혜요. 이 한글로 가나가 똑같을 뿐이지 영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기적을 베푸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네. 학부 또 석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려서부터 또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가나로 가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마 포털에서 가나치고 네. 예수가 이적을 베푼 거 이거 딱 보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자막이 넣은 것 같아. 예, 정말 아주 정말 망신스러운 네. 자막 사고였습니다. 예. 세상에 제가 또 학위 논문도 써본 사람이지만은 포털 너무 믿지 마세요. 맞아요. 세상에 모든 정보가 다 포털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방송인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이 한 100분의 1쯤 있고 네. 100분의 1 중에서 한 40%는 가짜라는 점은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사전 찾아보시고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싶으면 발품 팔아서 도서관에서 찾아보세요. 아, 이 인터넷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생각이 위험하죠. 정말 무지한 생각입니다. 언론인들 특히. 근데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거 하는 담당자들은 대부분 자체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에이,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일베 그림도 막 그냥 맞아요. 네. 그게 큰 거기서 사고가 문제가 나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나저나 다음 올림픽부터는 이게 간단치가 않은 모양이던데요. 다음 올림픽이 아니군요. 다음이 파리 올림픽인데 그 다음 올림픽부터는 2026년부터 시작해서 네. 2027년이 되겠군요. 아닌가? 아마 2026년이 맞을 거예요. 2026년 일 거예요. 아, 그 3년 뒤에 합니까? 예. 올림픽을? 이게 파리를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2024년, 2024년하고 2028년이네요. 네. 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 획득을 했는데 아 맞아. 지상파에 안 판다는 원칙을 세웠나 봐요. 음, 예. 지들이 다 중계하는 거예요. 네. 예. 그때 JTBC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아니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올림픽이 더 이상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 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음.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올림픽은 네. 특수였죠, 특수. 예, 사람들이 네. 다 앉아서 그걸 봤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올림픽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올림픽 하는구나 네.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도쿄올림픽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에서 JTBC의 그런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진짜. 그래도 이번에 그나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TV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은 이제 뭐 휴가철인데 올림픽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스포츠 중계 참 열심히 봤는데 옛날에는 스포츠 중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편성을 다 기존에 있는 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을 다 뭉개고 그냥 스포츠 중계를 해버렸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예. 네. 특히 저 일요일 저녁에 주말에는 야구 경기가 다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런 버라이어티 네. 예능 다 뭉개버리고 야구 중계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음. 80년대 90년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케이블 생기고 스포츠 채널 생기면서 다 이제 거기서 소화를 하는데 네. 옛날엔 정말 그래서 지상파로 야구 축구를 보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한참 또 어려웠을 때 IMF 시기에는 CBS가 그때는 라디오 프로야구 중계권료가 굉장히 쌌어요. CBS가 얼마나 야구 중계를 많이 했는지 거기는 아나운서하고 해설자만 보내면은 내가 그때 듣기로는 1,00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입이 잡히는 걸로. 야구 네. 경기 한 번에요. 그렇지. 오.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직원만 내보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아나운서 아니에요. 네. 내부 직원을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해설자의 그 출연료만 주면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만 원일 이 없잖아.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프로야구를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CBS 라디오에 일요일 낮에 복음성가 프로그램 작가였어요. 네. 90년대 중반에. 복음성가 작가도 있습니까? 아유, 자 복음성가 이런 쪽은 제가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뭐라고 해야 돼 이종환급은 아니지만 대중가요계에 이종환이 있다면은 네. CCM 쪽엔 또 김용민 씨라는 분이 또 조금 좀 흉내내는 정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작가로 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겨울에 이제 프로가 시작돼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하고 사회는 소리엘이라는 복음성가 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복음성가계 조용 PD야. 오. 그런데 이제 3월부터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됐는데 날마다 프로야구 중계만 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니까 내가 그 프로 작가였나 또 까먹어버린 거야. 하도 방송을 안 해서. 방송을 매주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온 거야 PD한테. 그래서 아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방송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프로가 있지 않았느냐고. 아 그렇지. 근데 아니 지금 날이 맑은데 그랬더니 광주 경기 중계인데 광주에 비가 온대. 근데 부랴부랴 나가서 야 내가 이 프로그램 작가였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프로야구 중계를 해버리면 또 장시간 터버리니까 좋네. 옛날에 이제 부산 경기를 중계하는데 CBS가 네. 광 케이블을 건드려 가지고 중계망이 끊겼어요. 광 케이블을 어떻게 한번 건드립니까? 저기 공사하다가 지하 공사하다가 건드린 거야. 그래서 어허. 중계망이 구축됐는데 중계가 안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급하게 야구장으로부터 전화기 2대를 가져와서 아나운서 유선 전화로? 해설 하나 해가지고 전화로 야구 중계를 했던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진짜 옛날에 많이 했죠, 진짜 중계. 그때 그 캐스터가 장승철 씨라고 네. 지금 장승철 아나운서 은퇴하신 분이죠. 음. 그 전에는 이제 그 양반이 서울 쪽 했었고 대구 부산 쪽은 최준희 씨라는 분이 또 있었어요. 잘 알죠? 정말 방송계에 아주 꼼꼼한 역사들. 스포츠캐스터 분들은 어떻게 또 이름을 다. 그래요. 해설은 정말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설은 내가 해설해도 그보다 잘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잘 못하세요. 과묵하신 분이 해설위원을 라디오 해설위원을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듣는 사람으로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또 야구 중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광고 협약이 있어서였는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구 중계하다가 갑자기 큰 비가 온 거야. 큰 비가 오면은 경기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가 아주 세게 내리면 그냥 오늘 경기가 없어. 경기를 우천으로 이제 수년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가 질끔질끔 왔다가 많이 왔다가 갑자기 해가 떴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재개될지. 재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하늘과 이 야구장이 밀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아나운서하고 해설자하고 방송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만담을 한 거야, 만담을.
야구의 만담, 뭐 정말 야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야구 역사.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재미가 없으면 뭐 넘어가야죠. 예. 자, 그래요. 또 다음 이야기 어떤 얘기입니까? 박문진 이사 이번에 지금 22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박문진이라고 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MBC 대주주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차기 이사 지원자가 22명인데 상당히 좀 문제성 있는 인사들이 지원을 해서 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정확하게 5명을 찍었습니다. 부적격이요? 부적격 인사로 5명을 찍었는데 일단 5명이고요. 그 나머지 22명 가운데 17명 남았지 않습니까? 1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증을 해서 또 입장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김도인 지원자입니다. 김도인 지원자 같은 또 경우에는 라디오 출신. 그렇습니다. 김재철 사장 시절 편성기획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김미화, 윤도현 등 라디오 DJ들의 강제 하차에 관여한 그런 인물로 지목이 됐었죠. 그때 당시 MBC 라디오의 암흑기다. 네.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박문진 이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기화 지원자가 또 있습니다. 아, 최기화. 이분은 특히 저와 정상근 선수가 미디어에 있을 때 아, 그래요.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네. 있었죠. 금준경 기자한테 욕설했던. 네. 아, 금준경 그래 욕을 했어요. 네. 금준경 미디어올 기자가 예. 최기화 당시 보도국장이었습니다. MBC 취재 차원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낮술을 먹고 네, 술 먹고 그랬어요. 썼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금준경 기자에게 정말 쌍욕을 아하. 심지어 금준경 기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누구라고만 얘기했는데. 미디어들의 누구입니다. 쌍욕. 그리고 최기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국장도 했지만 기획국장, 기획본부장을 맡았었고요.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도국장 할 때 물론 MBC 편파 뉴스와 왜곡 보도를 주도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지성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인데 네. 이분도 MBC 본부가 부적격자로 일단 지목을 했습니다. 이유는 2012년 MBC 170일 파업을 벌였을 때 사법부의 판결들이 방송사업자가 갖는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때 당시 공영방송의 직접적 주체는 방송사업자에 국한될 뿐이고 방송 종사자는 사업자의 명령에 따르는 수동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을 좀 빚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BC 본부 입장에서는 이 지교수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상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해서 부적격 인사로 일단 지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차기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분 또 지원했습니다. 뭐 직업이 그거네요, 보니까. 네, 우파, 2009년 목세. 네. 이미 6년 동안 박문진 이사 8기 엄청 오래 9기를 했죠. 역임을 했는데 KBS 이사도 하지 않았나요? KBS 이사도 했었죠. 네. 근데 또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분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함윤근 지원자가 있는데 저는 이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함윤근이라는 지원자는 MBC 본부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서 MBC 보도국 내 거의 모든 보직 간부들이 언론노조 조합원인 현재 실정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를 했고 만약 어떤 편향성이 나타난다면 이를 시정하는 데 일주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금 MBC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네, 변호사고 사회적 약자 대신에 소위 기득권의 입장을 변호해 왔다는 게 MBC 본부의 평가고요. 심지어 뭐 세탁기 관련 재물손괴 등 이런 사건이라든가 재물손괴. 네, 배임 횡령 등 형제간 분쟁과 같은 모 기업의 사건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변호를 좀 많이 맡았고 변호를 맡았다고? 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됐다고? 네, 그 서지현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 예. 그리고 돈봉투 망찬의 장본인인 이영렬 전 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호 이력을 보면은 MBC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적 인물이다. 그래서 부적격 어떤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과거에 좀 극우적 성향이라든가 MBC 보도의 편파성 논란 때문에 좀 MBC 본부가 부적격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한 사람을 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 더 붙이고 싶습니다. 권태선 KBS 시청자위원장.
이분이 박문진 이사의 공모에 지원을 했어요. 음. KBS 시청자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답니다. 음. 이분 뭐 하는 분이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지난해 총선 때는 이창현 KBS 시청자위원장이 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마하려고 네. 시청자위원장 사퇴했거든요. 네. 이 공영방송 KBS 시청자위원장이 예. MBC 박문진 이사에 지원하려고 시청자위원장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이분 한겨레 출신이거든요. 어깨를 그래요? 못 떠나고. 네. 그래요? 그 권태선 그 권태선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KBS 시청자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박문진 이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장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으로 또 계셨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행보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KBS 시청자위원장 왜 맡아요? 네. 그냥 아예 맡지를 말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장이기도 하고. 참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룰과 원칙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창현 교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개인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시청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비례대표 후보 가려고 시청자위원장 사퇴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권태선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시청자위원장을 KBS 시청자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시청자위원회가 무슨 환승역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거장이야? 그 시청자위원장이나 시청자위원회가 어디 가기 위해서 중간에 들르는 정거장도 아니고 그러면 뭐 시청자위원장 앞으로 이제 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뭐 좋아질 리도 없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알만한 분들이 이러니까 KBS 시청자위원회 0이 서겠습니까? 네. 그 기구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시청자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는 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열심히 촛불 들어서 이런 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문진 이사 중에 편파 보도에 있었던 예전에 굉장히 좀 MBC 내부에서 좀 부적격 인사로 분류했던 인사들이 지원한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권태선 KBS 시청자위원장이 이런 네. 식으로 간 거는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을 안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 아무나 뭐 시청자위원장 맡고 있다가 어디 자리 났다. 저기 여기 지원하려고 좀 그만둬야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시청자위원장이 대체? 야, 오늘 MBC가 첫 뉴스에서 박성대 네. 사장 사과한 거. 사과를 크게 다뤘네요. 예. 뭐 거의 사장이 뉴스데스크 나와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거의 준하게 네. 소상히 뭘 잘못했는지를 사과했는데 참. 근데 이런 그거는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거는 정말 판단은 잘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진짜 이게 뭔가 일이나 사건이 다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그럼, 언론사의 맞아요. 평가는 좀 주요 네. 지표가 되겠죠. 그래요. 아이고. 사장도 사과를 당연히 하고 MBC 뉴스에서 중요 비중으로 다뤄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진짜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진짜 규명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가 저희 그 평화나무 필진인 건 아시죠? 네. 최근 아주 충격적인 칼럼을 냈어요. 저널리즘 최신호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제가 좀 한번 지금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에 대해서 과거에 2019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주 정말 강도 높게 질타를 했어요. 이완배 기자하고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운동권의 동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이었나 김용민 브리핑에서 당시 중앙일보 법조팀장이던 이가영 기자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은 새삼 이야기하자면 그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죠. 가짜 수산업자라고 해서 전 붕어빵 장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건 아니더만 보니까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입건된 그 이가영 논설위원과 동일 인물이다. 이곳 칼럼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가영은 학창 시절 나와 같은 운동권 그룹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그냥 운동권도 아니고 열혈 운동권이었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어찌나 열정적이었던지 당신은 그게 그렇게 기특해 보였다. 고백하자면 나도 그를 매우 아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이완배 기자의 후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완배 형님이 이제 90학번이니까 뭐 91학번
90년대 뭐 초반 이하 초반이네, 학번이다라고 초반. 봐야 되겠죠. 네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앙일보에 입사했는데 박근혜 키즈가 됐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참혹한 이야기가 들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그는 중앙일보 보수파의 최선봉에 서서 각종 난장을 부리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더니 이번에 사기꾼 수산업자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이다. 운동하다가 전향하는 인물이 부지기수고 이후의 삶이 눈뜨고 못 볼 정도인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수준 낮은 짓을 벌인 혐의로 구설에 오르는 자들은 많지 않다. 장하다, 가영아. 네가 전향자의 새 지평을 여는구나. 2년 전 내가 이가영에 관한 방송을 준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나와 함께 운동을 했고 이가영에 대해서 좀 아는 인물들에게 취재차 전화를 했는데 그들 중 한 명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다. 가영이는 왜 뭐 쓰거나 방송하게?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서 이완배 기자가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어서 라고 하니까 그 상대가 야 웬만하면 하지 마. 이완배 왜? 그 사람 걔 독하다. 한번 앙심 품으면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너한테 꼭 보복할 거야. 그러자 이완배 아니 그게 뭐가 무서워서? 넌 그게 무서워서 걔를 가만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무섭겠냐? 그런 게 아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나는 이 말을 듣고 실로 많은 궁금증이 풀렸다. 사실 이전까지는 왜 아무도 그를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는지 좀 궁금했던 터였다. 그런데 이유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두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가영은 자기를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이가영이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를 건드린 자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그런데 꼭 그 보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자체가 성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평판 전문가 데이비드 월러가 정립한 악마의 평판이란 개념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이가영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과 글로 반드시 다뤄야겠다고.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다뤄야겠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악마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악마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러는 평판이 매우 강력한 사회적 무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다. 그런데 그의 주장 중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좋은 평판뿐 아니라 나쁜 평판, 즉 악마의 평판 역시 일관되기만 한다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베르세르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대 북유럽에서 악명을 떨쳤던 바이킹들이다. 이들은 전쟁을 할 때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싸웠는데 베르세르크는 갑옷도 입지 않고 앞으로 돌격해서 마치 미친 개나 늑대처럼 방패를 물어뜯었으며 그 힘이 곰이나 들소 같고 사람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죽였으며 불도 쇠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됐을 정도로 강력함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런 베르세르크들이 꼭 지켰던 원칙이 있다.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부족은 반드시 절반 이상을 몰살시키는 것이 그것이었다. 심지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전투에서조차 그들은 상대의 절반을 반드시 무참히 살해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했을까? 바로 악마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베르세르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다. 우리에게 도전하면 무조건 부족의 절반은 죽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잔인한 짓을 계속한 것이다. 이 두려움이 쌓이면 웬만해서는 베르세르크에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월러는 이런 악마의 평판 덕에 베르세르크는 평화를 표방하는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더 오랫동안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평가했다. 월러가 든 또 다른 예는 20세기 초 미국을 장악한 범죄 조직 마피아의 전통이다. 마피아들은 조직에 가입할 때 우리가 몸담은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경찰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한다. 심지어 라이벌 조직에 대한 일도 경찰에서는 절대 풀지 않는다. 치고받아도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야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마피아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칙이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조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죽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대목이다. 이 철칙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나는 1997년 이후 이가영과 교류가 전혀 없어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절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짐작하는 게 있다.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악마의 평판을 유지했기 때문이란 점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선후배나 동료 중 누군가가 그를 따끔하게 야단치고 질타했다면 이가영이 사기꾼 수산업자로부터 뭔가를 주워먹어 구설수에 오르는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핑계를 대며 말이다. 이 처참한 일에 나 역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삼 머리에 새긴다. 똥은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치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똥을 방치하면 악취와 병균만 쌓인다. 그리고 세균 확산을 열망하는 똥은 그런 악마의 평판을 원한다. 그래서 더더욱 똥이 더럽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변절해서 몸담은 곳 거기서 네. 정말 개걸스럽게 충성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쪽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연락에 그렇죠. 열심히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적응의 방법은 이거죠. 자기가 몸담았고 동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향해 침을 뱉고 비난하고 그래서 악마의 평판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비열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들어와서요. 이완배 기자님의 최근 칼럼 더럽다고 똥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 평화나무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저널리즘에 이번에 실렸습니다. 네. 예. 인간은 누구나 똥을 싸는데 음. 왜 자꾸 똥을 비하하는가? 그래요. 그렇죠. 똥은 그래도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예. 필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요. 김엄마가 이상하게 변절하는 것이 아쉽네요. 제가 뭘 변절을 했다는 거죠? 변절하면 뭐 좀 좋은 일도 있고 방송 MC도 하고 뭐 이렇게 권좌에도 오르고 그래야 변절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저희가 어디서 시식을 안 변절을- 해서 아 그런 차원의 변절이라면 누구로부터 변절했어요? 공이 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출세하는 법 잘합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까? 내가 출세하는 방법. 일단 김어준을 막 씹으면 됩니다. 김어준 씹으면 돼. 응?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씹어도 돼. 또 게다가 김어준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보복한다든지 뭐 이렇게 치사하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그 부분은 굉장히 대범하고 쿨해. 그렇기 때문에 형 미안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막 김어준을 씹고 다녀봐.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뭐 칼럼니스트 되고 TV조선 MC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변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절이라면 내 이해가 되겠는데 김용민이가 무슨 변절을 했어? 이게 실속도 없는 변절도 있나? 실속이 있어야 변절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안 그래요? 변절의 대가가 확실해야죠. 변절이 뭐가 있어? 그래요. 아, 좀 섭섭한 말씀하시네.